안녕하세요. 며칠 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저에게 생겨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온 주변이 발칵 뒤집어진 제 이야기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사실 저는 나이 36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변호사가 되었어요. 가난한 집안에서 자라서 20살이 되자마자 돈을 벌어 아버지의 빚을 갚았고 뒤돌아볼 틈도 없이 그렇게 일만 하며 살았죠. 하지만 가진 것 없고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저희 가족에게는 빼도 힘도 없었습니다. 하청업체에서 일했던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큰 사고를 당했지만 상대 쪽의 변호사와 법적 인맥으로 제대로 된 보상 하나 받지 못한 채 억울하게 아버지는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나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계속되었고 저에게 남은 희망이라고는 제 몸뚱이뿐이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고 어떻게든 살아서 그놈들이 다시는 우리 집안 무시하지 못하게 일어나야 했어요. 하지만 제가 해봤자 뭘 더 해보겠습니까? 고졸 출신의 막노동 일을 하고 아무것도 없는 제가 세상에 소리쳐봤자 나아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느 날 일을 하고 있던 도중 막노동 반장님이 제게 묻더라고요. 자네는 나이도 어린데 공부도 해볼 생각 없는가? 돈은 나중에도 벌면 되지만 공부라는 게 때가 있어서 때를 놓치면 무진장 고생하는 거야. 기회 있을 때 공부는 빚을 내서라도 해보게. 내가 자네 나이로 돌아간다면 반드시 공부를 할 거야. 생각해봐. 여기서 달에 300만원 받아봤자 1년이면 3,600만원인데 40살, 50살 처자식이 생겨도 이렇게 번다고 생각하면 막막하잖아. 그러니까 내 말 잘 새겨들어. 저는 반장님의 조언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이 왔습니다. 반장님의 그 한마디는 제 인생을 바꾸어 놓기 충분했어요. 아버지가 사망함으로써 제가 갚아야 할 빚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사라진 상태였고 젊음이 있었기에 모든 걸 던지고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고작 고등학교 졸업한 제가 일단 처음으로 해야 할 것은 대학을 나와야 하는 것이었어요. 수능을 다시 보아 대학을 간다는 것은 자신이 없었고 저는 학점은행자를 통해 학점을 딴 후 방통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어요. 우연한 계기로 행정법과 정부의 행정이라는 강의를 수강했는데 그때부터 사회에 대한 관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모르면 당하는 게 오늘의 사회구나. 그래, 공부하고 법을 알아서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한 저는 4년제에 들어가서 공부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고 편입이라는 제도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법학과에 입학하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1년 동안 고시원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어요. 하도 앉아있어서 허리 통증은 말로 할 것도 없었고 정말 끊임없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난생 처음 배워보는 영어에 애를 많이 썼죠. 그래도 1년간 14시간씩 밥 먹을 시간 빼고 공부만 하니까 멍청한 저도 되긴 되더라고요. 합격을 했습니다. 법학과에 당당하게 들어갔고 그렇게 저는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뒤늦게 시작한 대학 생활이었지만 너무 행복했고 정말 벅찼습니다. 이제야 인생다운 인생을 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매일 앞자리에서 수업을 듣고 제가 만점을 받는 바람에 교수님이 제게 관심을 주고 애정받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범생으로 살았고 졸업할 때가 되니 교수님께서 제게 권유를 하더라고요. 변호사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면서요. 저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로스쿨 제도에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게다가 나는 도와줄 부모님도 안 계시는데? 하면서 우물쭈물하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면 소득에 따라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많으니까 자네가 로스쿨을 준비하면 내가 두 팔 걷어 학비 지원받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요. 저는 그렇게 고민 끝에 교수님의 지지로 로스쿨에 입학했고 정말 피똥 싸면서 또다시 엄청난 그 공부의 소용돌이에 들어갔습니다. 편입 공부할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극강의 난이도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저는 정말 점점 시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사회생활도 하고 막노동을 한 경험 때문인지 그나마 공부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악물고 공부하니까 멍청한 저도 그곳에서 1등을 한 겁니다. 1등을 하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법무팀의 변호사로 들어가 돈과 경험을 쌓고 판사 임용 도전을 해봐야겠다 하고요.
그렇게 로스쿨 졸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한 저는 4대 로펌 중 한 곳을 입사했습니다. 10여 년간 공부하느라 제대로 된 연애도 한 번 못 해보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죠. 회사에 들어가 보니까 다들 바쁜 와중에 놀 거 다 놀고 연애도 하더라고요. 젊음은 서글펐습니다. 내 젊음은 어디로 간 걸까? 나도 연애가 하고 싶다. 외롭고 고독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렇게 우회할 무렵 로펌에 근무하던 여비서가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변호사님, 제 친구의 친구랑 소개팅 해보실래요? 이쁘고 엄청 착해요. 애가 마음씨도 참 곱고 한번 받아보세요. 변호사님도 연애하셔야죠. 라고 하면서 제게 권유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외로웠었기에 마다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미끼를 덥석 물었고 비서를 통해 한 여자와 소개팅을 했어요. 그 여자는 학교를 졸업 후 개인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만남부터 그녀는 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을 살살 녹였어요. 제가 그동안 외로운 탓도 있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소개팅에 마음이 잔뜩 들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적극적인 대시로 그녀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나이도 있었고 얼른 가정을 꾸려서 외로움을 극복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녀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청혼과 동시에 그녀에게 아이가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행복했어요. 사실 피임을 했는데도 갑작스러운 임신에 당황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있었고 혼전 임신은 어떻게 보면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기에 그녀와의 결혼을 바쁘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러 가기 위해 그녀와 손을 잡고 동네에 있는 산부인과에 갔어요. 그녀는 태동이 느껴진다고 하며 웃었고 산부인과에서 선생님은 아이가 잘 크고 있다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혼전 임신한 아내와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무렵 저는 믿지 못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내와 카페에서 만나 데이트를 하려고 약속을 잡았어요. 저는 원래 약속 시간보다 1시간 일찍 장소에 도착해서 훑어보는 버릇이 있었기에 그날도 그렇게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뒤통수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슬쩍 눈을 돌려봤더니 그녀가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녀가 안 보이는 칸막이 자리로 몸을 옮겨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변호사 속였잖아. 나는 그냥 사업 준비한다고 했지. 어차피 그 남자 고아.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시고 그냥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라서 딱 좋아. 외롭고 고독한 전문직 남자 잘만 구슬리면 되는 거야. 임신한 것도 알아. 피임했으니까 당연히 그 남자 아이는 아니고 손님 아이겠지. 뭐 잘됐지. 혼자 임신했으니까 바로 결혼할 수 있고. 너도 빨리 청담동 아줌마 그 사람 잘 잡아봐. 그래. 나도 잘 되면 다시 연락할게.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에 소용돌이가 치는 듯했고 순간 온몸이 굳는 듯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 와중에도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는 습관적으로 바로 녹음기를 켰고 그 증거들을 전부 녹음했습니다. 일종의 직업병이었던 거였죠. 저는 놀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손을 부들부들 떨리는 것을 허벅지 사이에 넣고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하지만 고민해봤자 답은 하나였어요. 지금 이렇게 결혼해도 신뢰가 깨진 상황이라 도저히 관계를 지속할 수 없었습니다.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하기에는 이미 결혼을 기약하고 같이 병원도 갔기 때문에 저는 선택했어요. 화내지 말고 차분하게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깔끔하게 끝내자고요. 그렇게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춘 채 그녀의 앞에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어요. 저기요 라고 하자 그녀는 뒤를 돌아보며 깜짝 놀라더라고요. 여보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아유 깜짝이야 라고 하면서 애교를 부리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구역질이 났지만 저는 침착하게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여보라고 부르지 마. 나 당신 과거 다 알아. 지금 당신 뱃속에 있는 아이 내 아이 아니고 당신이 몸 굴리며 돈 벌었던 손님들 중에 아이잖아. 배가 불러도 너무 불렀다.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인 나를 상대로 지금 이런 파렴치한 일을 벌인 거야? 거짓은 결국 거짓일 뿐이야. 절대로 진실이 될 수 없어.
알겠어? 결혼? 없던 일로 하자.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당신한테 정신적 피해보상 민사소송으로 싹 다 걸고 싶은데 이 정도로만 할게. 라고 하면서 그녀에게 말했고 그녀는 저의 싸늘한 태도에 찍소리 한 번 못 내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그래도 한때 결혼까지 생각했던 그녀인데 이렇게 관계를 정리하는 게 저도 참 힘들었습니다. 아, 내가 너무 순수했구나. 누군가에게는 내 과거가 돈줄이 될 수도 있구나 생각했고 그 일 이후로 저는 절대 소개팅을 받지 않았습니다. 모든 여자를 경계하게 되었고 없어도 될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몇 년간 거의 일만 하고 정말 독고다이 하자는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모두에게 친절했던 제가 저의 직업과 재력을 알고 다가온 상대방에게는 날카로운 발톱을 숨기며 내밀 준비를 하고 있었죠. 모든 게 가시 같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큰일은 안 생겼지만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그런 저를 주변에서 지켜보는 사람들은 안타깝다고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소개팅 해주려고 했지만 그것도 싫더라고요. 그냥 내가 변호사인 거 알면 다 돈 보고 접근하고 나라는 사람 자체를 보지 않을 것 같아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제게 조금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하루는 집에서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지루해서 카페에 가서 천천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앞을 본 순간 한 여자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름답고 긴 생머리를 길게 늘어뜨린 그녀의 눈을 본 순간 마음이 쿵했지만 이내 다시 시선을 거두고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카페에 갔을 때도 그녀가 있는 거예요. 뭐지 생각했지만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고 다음 주 주말에 다시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녀를 또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처럼 놓치면 안 되겠다. 번호라도 달라고 해야겠다. 이렇게 만나면 내 직업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만 볼 수 있으니까 하면서 용기를 내려던 찰나 갑자기 그녀가 제게 성큼성큼 다가와서 쪽지를 건네는 겁니다. 마음에 든다고요. 사실 전부터 봤다고 번호를 줄 수 있냐고 하면서요. 저는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애써 침착함을 유지한 채 그녀에게 제 번호를 주었고 저희는 그렇게 영화 같은 만남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제 직업을 숨기고 그냥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한 6개월 정도 진지한 만남을 가졌고 하루하루 다시 연애세포가 살아나는 듯 했어요. 여자에게 크게 당해서 정말 평생 독고다이로 살 것 같던 제게 사랑이 시작된 게 신기했고 정말 이 여자는 믿어도 되겠다 싶어서 얼른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녀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임신 테스트기를 해봤는데 2줄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는 너무나 깜짝 놀람과 동시에 기뻤어요. 이제는 정말 내 아이구나 싶었고 저는 그 여자와 손을 잡고 집 근처 동네에 있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전 아내, 아니 파혼한 아내와 함께 갔던 곳이었죠. 제가 그곳에서 자궁경부암 주사도 맞고 그래도 몇 번 간 적이 있어서 의사 선생님과 안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아내 될 사람과 함께 그곳에 가서 초음파를 검사하고 이것저것을 했습니다. 아내가 작은 방에 들어가서 세부 검사를 하고 있을 때 선생님께서 제게 슬쩍 물어보더라고요. 그 전에 오신 분은 어떻게 된 거냐고요. 저는 짧고 굵게 설명드렸습니다. 직업 여성이었고 손님의 아이를 내 아이로 속여서 나랑 결혼하려고 해서 파혼했다고요. 의사 선생님은 힘내라고 그래도 다행히 좋은 분 만나셔서 다행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저희는 바쁘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체력을 단련하기 위해 복싱장을 등록을 했는데 그곳에 의사 선생님도 다니시는 겁니다. 깜짝 놀랐고 결혼과 아이에 관련해서 몇 번 말을 나누다 보니 부쩍 친해졌고 나중에는 연락처도 교환해서 따로 같이 만나 운동을 하러 갈 정도로 친해졌습니다. 아내 될 사람의 산부인과 전담의와 친해졌다는 게 여간 든든한 일이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멋진 아이의 아빠가 되기 위해 체력 단련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면서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결혼 석 달 전 저희 집에 예비 아내, 그냥 아내라고 부를게요. 아내가 집에 들어와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다니는 산부인과가 저희 동네에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기 쉽게 아예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신혼집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리모델링을 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중 제가 서류를 작성하다가 헷갈리는 맞춤법이 있었어요. 국어 교사를 하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았죠. 자기야, 여기서 띄어쓰는 게 맞지? 검색해봐. 나도 갑자기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나네. 아마 붙여 쓰는 걸 거야. 라고 하면서 당황하고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붙여 쓰는 게 맞다고 하니까 저는 붙여서 썼고요. 그런데 마지막에 맞춤법 검사기를 돌려서 확인해 보니까 띄어쓰는 게 맞더라고요. 뭐야, 교사가 이런 것도 몰라? 생각하면서 조금 의아해했어요. 하지만 헷갈릴 수도 있는 거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긴 뒤 그렇게 결혼을 차차 준비해 갔어요. 아내의 배도 점점 불러왔고요. 그렇게 대망의 결혼식 날이 왔고 저는 부모님이 안 계셨기에 홀로 샵에서 새벽부터 메이크업을 받았어요. 신랑과 아내 집안이 같은 샵에서 받으면 이혼한다는 소리가 있다고 하길래 저 혼자 쓸쓸하게 메이크업을 받으러 갔죠. 아무래도 여자들은 준비하고 드레스 입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저 먼저 식장에 도착해서 이것저것들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팀 사람들이 다 오기로 했기에 더욱더 긴장이 되었어요. 뭐 잘못된 것은 없나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일찍 하신 하객분들께서 1명, 2명씩 들어오셨고 저는 그분들에게 인사를 하며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워낙 일찍 도착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습관이라 결혼식에서도 그런 제 태도가 드러난 거죠. 이렇게 미리 도착해 긴장을 달래고 있을 무렵 굉장히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식장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제 하객은 아니었고 아내 쪽 손님이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강남 바닥에서 놀 것 같은 검은색 가죽 자켓에 스모키 화장을 진하게 한 여자들과 소매와 목 사이로 보이는 문신들이 있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 3명이었어요. 저는 다른 하객들을 맞이하는데 그 무리가 저를 보면서 웃고 자기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아내가 도착했고 아내는 그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야,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 진짜 너네들 때문에 미치겠다. 야, 왜 우리가 빠지면 섭하지? 우리가 밑바닥에서 같이 보낸 세월이 얼마인데. 우리 둘 중에 지금 제일 공사 잘 쳐서 시집가는데 그 모습 생생하게 두 눈으로 기억해야 우리가 자격받아서 너처럼 되지 않겠어? 우리 네 신랑한테 말도 안 할 거니까 긴장 풀어라. 우리 그렇게 못된 사람 아니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얼굴 표정이 잔뜩 굳어진 와이프는 다시 이내 표정을 고쳐잡았습니다. 뭔가 상황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기에 찝찝한 마음을 감추고 다시 몰려오는 하객분들을 맞이했어요. 회사 사람들도 전부 왔고 다들 돕고다 한다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더니 아니었다고 하면서 제 어깨를 두들기며 놀리셨고 저는 그 덕분에 긴장이 풀렸죠. 시계 진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저기 멀리서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같은 복싱을 다니면서 부쩍 친해졌고 그래서 제가 청첩장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의사분의 얼굴 안색이 너무나 안 좋으셨어요. 그분께 다가가니 그분이 갑자기 제 팔목을 잡으며 말하시는 겁니다. 변호사님 지금 바쁘시죠? 다름이 아니라 꼭 전해드릴 말이 있는데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저를 비상계단 쪽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저는 회사 동생에게 자리를 맡기고 이야기를 하러 갔죠. 선생님 왜 그러세요? 숨 좀 고르고 말해보세요. 라고 하니 그 의사분이 믿지 못할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아니 변호사님 전 아내분 그러니까 그 직업 여성인데 직업을 속이고 변호사님께 접근한 그 여자랑 지금 아내 되실 분이랑 아는 사이예요. 놀라지 말고 들으세요. 변호사님 그 여자 카페에서 만난 거죠? 그것도 전부 계획된 만남이었어요. 변호사님과 파혼한 그 여자가 자기 술집 동생을 시켜서 변호사님이 자주 가는 카페에 출몰하게 했고 변호사님의 번호를 딴 거예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여기 핸드폰 좀 보세요. 라고 하면서 제 아내의 핸드폰을 건네더라고요. 얼마 전에 핸드폰 잃어버렸다고 아내가 새로 핸드폰을 샀거든요. 아내의 핸드폰이 산부인과 소파 사이에 껴 있었던 겁니다. 아내가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을 때 주머니에서 핸드폰이 빠져 소파에 낀 것 같고 주말에 병원 대청소를 할 때 의사 선생님이 그 핸드폰을 발견한 거였어요. 핸드폰 주인을 찾아주려고 했는데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그런지 연락이 안 와서 그 핸드폰 잠금을 풀어서 어디에 팔려고 했대요. 공장 초기화를 해서요. 그러다가 컴퓨터를 잘 다루시는 원장님께서 아내의 핸드폰을 컴퓨터에 연결해서 잠금을 풀었는데 그게 판도라의 상자였죠. 그 안에는 내 아내와 전에 파혼한 아내가 함께 저를 다시 꼬셔서 제 돈을 탐내고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는 계획이 몽땅 들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전 아내가 했던 수법과 마찬가지로 현재 아내가 임신한 아이도 제 아이가 아니었어요. 피임을 철저하게 해서 관계를 맺는 제 아이를 가지지 못할 것 같으니 손님의 아이를 임신한 뒤 혼자 임신했다고 결혼하자고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국어 교사를 한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소한 맞춤법조차 고민하고 대답하고 또 그 대답이 틀렸던 이유가 그제서야 밝혀진 거였어요. 저는 온몸이 덜덜 떨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어요. 저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했습니다. 그 핸드폰을 좀 받을 수 있냐고 하면서요. 의사 선생님은 당연하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하며 저를 걱정했고 저는 순간 패닉이 되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결혼식장에서 뛰쳐나가야 하나? 그러면 내 회사 동료들은 어떻게 하고 아내한테 지금 전부 말하고 화를 내야 하나? 그럼 결혼식 진행은 어쩌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상계단을 나와서 정말 죽은 사람처럼 얼굴이 새파랗게 서 있으니 제가 다니는 로펌 대표분께서 제게 다가와 말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결혼식 전에 이렇게 긴장해서 어쩌려고. 많이 떨리지 하고 나면 아쉬운 것밖에 생각 안 나니까 최대한 즐겨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죠. 대표님, 이거 좀 보세요라고 하면서 아내의 핸드폰을 건넸고 그 안에 있던 정말 충격적인 모든 계획과 내용들을 보여줬어요. 대표님, 저 지금 결혼식장 뛰쳐나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진행하고 고소하는 게 맞습니까? 저쪽에 저 가죽 입은 무리들 보이시죠? 저 사람들이 아내랑 같이 가게에서 일했던 직업 여성 남성들이랍니다. 소름이 끼쳐서 지금 뒤통수가 얼얼해서 무엇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라고 하자 대표님은 최 변호사 어쩌나. 걱정하지 말게나 일단 식은 진행시켜. 그리고 뒤에 싹 다 폭로하고 고소 진행하자. 내가 로펌 사람들한테는 말할 테니까 자네는 걱정 말고 일단은 자네 친지 쪽도 왔으니 진행시킨 뒤에 해보자고. 저는 그렇게 굳은 표정으로 식을 진행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식사까지 끝난 뒤 저희 로펌 사람들과 함께 아내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당신 김현지랑 아는 사람이지? 나랑 예전에 결혼하려고 했던 여자 내가 모를 것 같아? 당신 딱 걸렸어. 그쪽 어깨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무섭지도 않나 봐. 이게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르지? 라고 하자 그녀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말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자기야, 나 선생님인데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나한테 이래? 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아내의 업소 동료들 가죽 잠바 무리들이 달려와 말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업소 사람이라뇨?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라고 하자마자 저희 로펌 대표님이 아내의 핸드폰을 들이밀며 말했습니다. 너네 강남에서 근무하는 업소 사람들이잖아. 우리 그쪽 경찰 형사들 잘하는데 단속 한번 돌려서 너네 인생 망하게 해줄까? 여기 핸드폰에 너희들이 몸 굴려서 돈 번 거 다 나오는데 이거 형사 쪽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최 변호사를 상대로 작업을 해? 딱 기다려. 우리가 아주 법의 따끔한 맛을 보여줄 테니까. 라고 말을 했고 그 사람들은 얼굴이 굳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결국 제가 속한 변호사 회사 사람들의 총력을 기울여 그 여자에게 형사, 민사소송 그리고 각종 소송들로 그녀에게 복수를 했고 아내와 함께 근무한 그 사람들도 관련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증거를 남겨 그놈들 전부 재판장에 서게 되었어요. 파혼한 전 아내 그리고 아내가 될 뻔한 현 아내 모두 결국 제 앞에서 용서해달라고 두 손을 싹싹 빌며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가차없이 거절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 모두 벌금형의 위자료로 돈을 물어주게 되었고 집행유예 경력이 있었던 전 아내는 결국 동일 범죄로 인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위자료의 민사 소송 패소로 인한 엄청난 금액을 제게 주게 생긴 그녀는 빚까지 냈고
결국은 인생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고 지금 알코올 중독에 걸려 몸과 얼굴이 망가져 시골 다방에 내려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나 시원했지만 어찌됐건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겨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회사 사람들 모두 저를 안타깝게 받고 도움 준다고 좋은 사람들 고르고 골라 저에게 소개시켜줬어요. 그 사건으로 3년이 흘렀을 때 저는 회사 사람들이 소개시켜준 같은 변호사분을 만나 지금은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끔찍한 제 경험이었네요. 정말 변호사한테도 이렇게 작업을 치는데 법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는 그런 업소 사람들이 얼마나 사기를 치고 자신의 신분을 위조할지 상상이 안 가네요. 씁쓸하지만 이렇게 험악해진 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을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